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생쇼 함께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큰 물난리가 나는 바람에 오늘은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미끄럼틀 타지 않고 바로 모셨습니다. 우리 박진영 숙명여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진영입니다. 자, 우리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래요. 자, 물난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탈 없으십니까? 지금, 별일 없으세요? 네, 별일 없어요. 다행히. 우리 저 박진영 교수님. 네, 저도 이제 다만 이제 간선도로도 물에 잠겨가지고 네. 오는데 힘들었습니다. 예. 그 저기 오늘 뭐 지각하신 분들도 많이 네. 계시고 네, 그런데 도로가 이게 참 이게 아주 비구름이 말이죠. 정확하게 그러게요. 수도 서울 그것도 네. 이제 네, 네, 그 강남 쪽에 걸쳐서 아주 뭐 그 핀셋으로 네. 이렇게 겨냥을 하듯이 빗줄기가 강남 지역에 그 대대적으로 이제 걸쳐서 비를 뿌렸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그 강남이 침수 지역이 됐던 적은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근래 들어서 계속 강남 쪽에서 그렇게 아니죠. 10년 전에 10년 전에 10년 전에 오세훈이가 시장으로 있을 때 강남은 물바다였고요. 그때 옥년산 사태 날 때. 그렇죠. 그때 2011년 8월이었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고 10년 동안 별일 없다가 또 오세훈이가 다시 서울시장 되면서 큰 비와 함께 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어제의 상황인데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뭐가 문제였다고 보세요? 글쎄 뭐 비가 뭐 예상치 못한 만큼 많이 온 것도 문제고요. 그런데 뭐 그렇게 많이 온 것도 아니에요. 네, 많이 온 사실은. 것도 문제지만은 네. 결국은 이게 한국의 보수 정권이 좀 이상해요. 보수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지자체도 그렇고 이런 거에는 좀 유능해야 되는 거 뭐든지 아닙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네. 보수의 기본 방침인데 네. 예를 들면 서울시에도 이 수방 수에 대해 예산을 이제 1,000억 가까이 줄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겉보기에 치장하는 것으로 늘 예산을 많이 썼어요. 오세훈 시장이 과거 재임 시절도 그랬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강남은 저지된 건 사실이잖아요. 네. 저지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배수 펌프장이라든가 이런 거 역류 현상 이런 게 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최대치로 대비를 해둬야 되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기 테헤란로 네. 그 역삼역 쪽부터 강남역까지는 완전히 그 맞아요. 저지대요. 네. 내리막길이고 그래서 강남역 사거리는 저지대입니다. 근데 예. 이제 그게 그때도 옛날에도 그게 저지대였잖아요. 근데 예. 큰 사고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는 그 강남역 인근이 어마어마하게 그 고층 그 오피스텔 주거단지가 많이 들어갔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 배수나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지 않고 관리 안 한 것이 아니냐 그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원래 제가 기억하기에 서울에는 저기 양평동 이쪽이 그렇죠. 이쪽이 상습, 서쪽이 침수지역 맞아요. 비슷했는데. 여기 당산동 일대하고 네, 맞아요. 당산동 일대가 네. 안양천 옆에. 그렇죠. 맞아요. 안양천 망원동 옆이 일대가 그랬는데 네. 이상하게 강남이 그렇게 된다는 게 참 뜻밖이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배수 시설이 잘 안 됐다는 얘기고. 지금 강남이 엄청 그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최근에 많이 지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지을 때 이 배수로나 이런 걸 좀 정비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 예.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그래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박원순은 아마 해결 잘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메르스 때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네네. 메르스 때 박근혜 정부 때도 엉터리였거든요. 예. 맞아요. 방역이나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뭔가면 관료들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배치하느냐 문제거든요. 사실 이 수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료들이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구청에서 얼마나 먼저 예방 차원에 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거에 이상하게 보수가 약하면 안 되는데 원래 논리대로 하면은 뭐 사실 작년에 2021년 5월에 그 오세훈이가 이 강남에 이 빗물 저장 시설에 가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뭐 강남에서 이런 물난리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년 3개월 만에 다시 오세이돈이 네. 출연했습니다. 예. 이건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이거는 결국에는 오세훈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세훈이가 2005년에 서울시장 되고 나서 네. 2011년까지 그 빗물
빗물이 아니라 수해 수혜된 수익 예산. 그 예산 15분의 1로 줄였습니다. 15분의 1로 줄였고 이번에는 1년 만에 거의 1조를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900억대. 예. 아니 그러면 당연히 이게 수혜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하고도 뭐 오세이돈 소리 그러니까요. 듣기 싫어한다면은 그건 정말 너무 욕심이 큰 거죠. 예. 제가 지금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예산을 줄인 것도 줄인 건데 지금 그 서울시의 중대재해 안전관리 실국장이 다 공석이래요. 그래요? 담당자가 지금 없나 봐요. 오. 그래서 아니 시장 된 지가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그러니까. 1년이 넘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실국장이 안 정해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뭐 처음 하는 시장도 아니고 그렇죠. 뭐 거의 한 5년 넘게 6년 가까이 그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오세훈이가.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해도 그렇고 행정을 해도 그렇고 때 되면 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여름 되기 전에 당연히 수해 대책 세우는 거고, 그럼. 겨울 되기 되면 그 동해 대책, 월동 동파 대책 대책. 세우는 거고, 네. 이거는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 이런 것 같아요. 이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최근 한 10년 전후 되면서 좀 안정성이 굉장히 무너진 것 같아요. 무너지면서 이벤트적이고 행정도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치. 오세훈 시장이 또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세빛둥둥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우리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니까 서울의 이 상징 조작을 만들기 위해서 과도하게 이제 상층 이벤트 홍보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는 경향이 좀 많았다. 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고, 역으로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 공동체라든가 구청 단위의 행정 체계에 굉장히 충실했던 네.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네. 뭐 대관람차를 만들겠다 서울에. 네. 그 요새 약속을 한 날 수해가 났어요. 그러니까 또 그 전에는 저기 광화문 그 광장 공사 해가지고 폭죽을 막 터뜨리면서 인터뷰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고 있었거든요. 상당히 막 그냥 이벤트에 취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비가 쏟아진 거죠 지금. 이게 흔히 하는 말로 이 대도시의 그늘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이고 정말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오세훈 따위를 갖고 뭐 얘기하기에는 좀 시간이 아깝고요. 윤석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물난리가 날 것이다. 산사태가 날 것이다. 이 예측이 오후 4시 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퇴근을 해서 절대 안 나온 거 아닙니까? 용산 청사로. 이 서울이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더니 뭐 자기는 전화로 계속 뭐 지시를 했다. 새벽 3시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게 그 수해가 아니라 어떤 그 전란의 상황이어서 아크로비스타의 모든 통신망이 끊기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뭐 이제 국군 통수권자가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리고 오늘 그 대통령실 관계자 그 해명이 더 가관이에요. 지금 네. 그것 때문에 떨어질 것 같아. 지지율이. 네, 왜냐하면은 그 대통령이 그러면 경호받고 나왔어야 되냐 이따위 발언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아크로비스타도 막 그 엘리베이터에 물 새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 아니랍니다. 그거는 또 아니래요. 그 조선일보가 영상이에요. 그 보도했는데 아니래요. 그리고 아크로비스타가 그 옛날에 삼풍백화점 있던 자리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비교적 고지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교대역에서 아크로비스타 가면은 언덕을 넘어야 돼요. 언덕 위에 있죠. 거기까지 뭐 잠긴다 그러면은 뭐 그거는 서울이 다 잠겼다고 봐야 될 것 그러고 보니까 같은데. 좀 이상하네 그 영상이. 그 엘리베이터는 아니고 그리고 또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아크로비스타에서 강남에서 용산까지 모시고 갈 수 없을 정도면 이거 좀 문제 아닙니까? 아니 그냥 이런 상황이면 용산에서 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용산에 못 자는가? 아니 용산이나 많아. 지금 사실 청와대를 나오질 말았어야지. 그렇죠. 청와대에서 아예 먹고 자고 그렇죠. 상황 발생하면 또 그렇게 그 집무 공간으로 가가지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집에 갔다가도 다시 나와서 갔어야지. 이게 더 웃기네. 빵 사러 다닐 때는 경호하고 다니면서 지금 수해 때문에 재난이 났을 때는 또 경호가 때문에도 안 나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진짜? 이은영 소장님, 네. 그 지금 24%까지 떨어졌는데 네. 한국갤럽 기준으로 네. 어제 있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네. 어젯밤에. 그럼 네. 한국갤럽이 이 상황을 오늘부터 조사가 들어가겠네요. 오늘부터 조사 들어갑니까? 네, 화, 수, 목 오늘부터 조사가 들어가겠네요. 그래요. 하필이면 5% 정도 빠지겠는데요. 5% 정도? 5%까지 빠지면은 19%대. 19%. 예. 오, 10%대. 이거는
야, 이 정도면은 뭐 이제 뭐 그 난파선에서 그 뛰어내리는 쥐들이 많겠네. 네. 저는 그 검사라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다시 인식하게 됐어요. 대한민국에 보편적으로 관료들이 안 이렇거든요. 늘 대비하고 관료라는 게 이 불안정성을 안정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검사라는 지금 뭐 이런 거하고 관계 없나 봐요. 비가 오면은 어떤 상황이 올 거다라고 예측하고 망가짐 자체가 대비하고 이게 이제 관료들의 기본 마음가짐인데 이 공직자 생활을 20년 넘게 하신 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요거는 전에 그 홍종학 전 장관이 저희 방송에 나오셨거든요. 네. 홍종학 전 장관 말씀은 정부 지지율도 낮은 데다가 그리고 지시를 해야만 움직이는 그런 공무원들의 네. 태도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막 공무원들에게 야야 창의적으로 뭘 해봐. 뒷감당은 우리가 할게. 리더가 이러면은 열심히 하잖아요. 또 그게 아니라 요거는 뭐 좀 불리하면 다 뒤집어 씌우고 공무원만 개피 보게 만들고 이런 상황에서는 시키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일생 남을 범죄자 만드는 일에만 혈안이었던 이 검사들이 집권해가지고 뭘 알아야지. 인간 백정들이 뭘 합니까?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시키는 것도 없고 뭐 알아야 시키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고. 그래 이 사태가 났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응? 너무 진짜 답답해. 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유능하거든요. 네. 그렇죠. 유능한데 참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이런 식으로 나라가 아니 조선수군은 유능합니다. 그러나 리더가 원균이 된 순간 실전량에서 맞아요. 몽땅 몰살당하죠. 그렇죠. 네, 맞아요. 원균이 지금 대통령이에요. 원균이. 원균의 그 저기 뭐야 직계 자손 중에 그 평택 그 이름 누구죠? 원유철. 원유철 감옥 갔지. 아이고 저 원균하고 똑같이 생겼대. 그 초상화를 보니까 똑같이 생겼어. 그러네 진짜. 볼이 좀 통통하고. 예. 원규를 아세요? 그게 나왔어요. 초상화. 그래요? 아, 초상화가 있어. 있어요. 예. 재밌네 참. 네. 예, 그래요. 원균이가 대통령 됐어요, 지금. 아, 근데 19%까지 떨어질 수 있다. 왜냐면은 어저께 그 교육부 총리가 그만뒀잖아요. 네. 사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저께 도어 스태핑 때 좀 대통령이 뭔가 좀 그 적극적인 쇄신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전날 이미 언론 쪽은 대통령 인적 쇄신 안 한다로 다 그냥 전망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인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들 하는데.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저께 그거와 관련한 메시지가 없어서 그리고 바로 이제 그냥 사임으로 이게 경질이 아니고 사임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흐지부지 가는 거 그냥 이렇게 해서 한 명 저기 사임시키고 그냥 가나보다. 요것도 지금 안 좋은데 지금 이 물폭탄 난리가 나서 지금 사망자가 꽤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한 8명 정도 나왔어요. 아이고 세상에. 게다가 또 반지하에 사시는 분. 예. 반지하에 사시는 분이 이게 돌아가셨으면은 빈소를 가야지. 지금 간 것 같아요. 빈소 갔어요? 네, 빈소 지금 네, 현장 갔다고. 빈소부터 가야지 순서가. 아니 그렇잖아. 왜 그 참 비극의 현장에 먼저 그렇죠. 가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현장 검증하러 가요? 그렇죠. 빈소를 가야지 현장을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기 뭐야 뭐 처음 본 반지하 처음 보듯이 행동하더만 보니까 아이고 참 가는 곳마다 입을 열 때마다 그냥 계속 지지율이 뚝뚝 떨어집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리고 뭐 오전 11시에 출근하라. 그것도 황당했어요, 진짜. 아니 일찍 나와서 일찍 들어가라 이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출근길에 그 어제 그 버리고 간 차들로 해가지고 도로가 널브러져 있고 교통체증 발생해도 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 이게 지금 우리 박진영 교수님 말대로 국민의힘은 무능합니다. 무능해요. 막 그렇게 저 문재인 정권 씹고 그러면은 뭐 비슷하니까 저렇게 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렇게 씹겠지. 아닙니다. 실력차가 너무나 확연해요. 아니 욕한다고 그보다 잘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박용진이가 그럼 이재명보다 더 잘났게? 그거 아니잖아. 그거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지금 이 무능으로 낙인 찍혀서 탄핵당한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쵸. 또 특히 그 세월호 참사 같은 그런 정말 엄청난 비극. 그 당시에 보여준 게 뭐예요? 무능 아닙니까? 그래서 쫓겨난 정권인데
그 정권에게 무슨 희망이 보인다고 다시 그 권력을 맡겨가지고 이런 화를 자초했냐 이겁니다. 그 보수가 늘 내세우는 게 안정이잖아요. 안정 네. 속의 개혁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 이후에 보수는 지금 뭐 다시 집권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스스로의 정립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에서 보수 내부에서도 극단적이거나 또는 전혀 실력 없는 이질적인 집단이 주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이제 보수라는 것은 안보 또는 경제 이걸 주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세력인데 그런 세력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분들은. 참. 그 민주당에서는 멀쩡한 청와대를 버리더니 하면서 그쵸. 재택근무에 대해서 맹폭을 가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대통령께서는 지금 밖에 나와 봐야 침수돼서 어디 움직일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크로비스타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이 지금 어디에 있다, 어디에 고립돼 있다, 이게 자랑이라고 떠들어대요, 이게? 참 한심해서 이게 말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이걸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면은 뭐 할 수 없다. 바로 그냥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이미 다 간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무슨 그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있었던 그 산불, 네. 또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세월호 참사, 이게 만약에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은 이게 수습이 되겠어요? 수습이 안 되죠 지금. 수습이 되겠냐 이거예요. 전혀 안 될 거야. 공직자들이 그 책임질 일을 하겠냐 이거죠. 야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해 이거. 그러기엔 또 업무에 대해서 숙지하는 바가 전혀 없고. 아이고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이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조직적인 일을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과거에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뭐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그게 의전 따라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뭐. 행정 조직을 운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당대표 할 때도 사실은 이제 높은 위치에서 갑자기 낙하산으로 온 겁니다. 대통령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당대표가 돼서 정치권에서도 상층 정치만 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이제 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대라는 조직 속에서 좀 성장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검사라는 조직도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조선시대에, 뭡니까? 감옥 관리하던 사람이 되게 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의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조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거 뭐,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네. 왕이 됐는데 직업도 감옥 생각하면 감옥은 잘 돌아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혹시 이러는 거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기자가 물어봐요. 대통령님, 폭우 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거 잘 모르는 모양인데, 비가 많이 내린 건, 내가 퇴근한 다음이었습니다. 기자 양반은 퇴근 안 합니까? 이럴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또 어제, 매번 짤이 돌잖아요. 어디서 네네. 술 처먹는 그 윤석열이 누가 얘기하니까 돌아보는 표정. 300ml 왔다고 500ml. 300ml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500 시켰는데. 그리고 또 어제는 또 뭐였습니까? 각하, 각하, 비가 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 그러면 막걸리에 파전을 해야지. 아니, 제가 어제 이제 모 방송에 국민의힘 전직 재선 국회의원 했던 분하고 출연을 했어요. 네.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쇄신에서 관련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금주하라라고 하더라고요. 술 마시지 말라고. 어제도 보니까 술 마신 거야. 그 얘기가 지금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뭐 확인할 길은 없지만은, 끝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은 그거는 술 마신 거예요. 그리고 무슨 헬기를 띄우면은 주민들이 뭐 고통을 받는다고 언제 우리 윤석열이가, 국민들 그 불편을, 고려를 했습니까? 그리고 전에 경주 산불도 경주가 아니죠. 거기 울진 산불도 그렇게 날아가서 그렇죠. 신경 썼습니다 보니까 아이고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제 국가의 지도자라면 비가 오고 뭐 이러면은 어떻게 이제 수해 걱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비가 오니까 한잔 해야겠네. 그렇지. 또 이렇게 생각하고 눈 내리면 아이고 눈이 오니까 또 위스키 한잔 때니까 뭐 있지 않습니까?
예. 아휴, 아니, 그래요. 기가 찹니다. 이런 이 정치의 수준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러게요. 제가 이게 무슨 이게 국가의 미래와 정치 발전을 논하는 건지 무슨 신세 한탄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나름 좀 이 고급진 평론을 하고 싶은 글쎄 사람인데 말이야. 네. 고급진 평론을 못하고 이거는 일상적 조롱이에요. 생활에 대한. 예. 아니 이렇게 된다면은 정말 뭐 언젠가 관저 공사가 끝난다면은 관저로 들어간다 하지만 관저하고 또 용산청사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5분 거리가 정도. 있어요. 네. 아니 안 막혀요 5분이지. 그 이태원로가 뭐 하루 왼종일 막혀요 거기는. 그렇죠. 관저하고 용산하고 또 사이에 또 케이블카 단다는 소리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케이블카? 아 그래요. 아니 뭐 지하를 판다느니 뭐 지하를 아니 근데 판다느니. 다음 대통령 정부 때는 그 용산 그걸 못 어떻게 쓸 해야 것 합니까? 같아. 진짜 청와대로 못 들어간다는 그렇죠. 거 아니야? 청와대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니까 이제 세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세종으로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오히려 이제 용산을 제2청사 개념으로 남겨둔다거나 그런 거는 방법일 수 있죠. 아니면은 지금 한남동 공간을 이제 청사 개념으로 조금 전환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은 검토해 볼 수 있죠. 지금 그 세종에는 이미 땅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은 다 준비가 다 돼 아, 있습니다. 준비가 다 돼 돼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원래 거기 이전하려고 국회 했던 분원까지 해서 예. 분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국회 크기의 땅부터 해서 다 준비 다 돼 근데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가 어떻게 청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직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참하고 같이 쓰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기 다음 대통령 때는 세종으로 내려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네. 국방부도 옮기는 것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우습게도 우리 이 세종으로 행정복합도시 만들면서 다 옮겼는데 국방부 그다음에 뭐 이 법무부 그 법무부는 저기 있잖아요. 과천에 있잖아요. 안 옮기고 있는데 네. 그거 다 특권의식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그 부처의 특권의식입니다. 네. 아니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뭐 건강상 이유라고 하는데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거. 그 뭐 흔히 하는 이제 정보지에 골프를 칠 정도로 건강했다고 그러는데 건강상 이유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 개인적인 이유 뭐가 있습니까? 차마 말로 옮기기가 그렇네요. 아, 뭐 여성지 수준의 이야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 아니 이 정권에선 그게 흉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흉이 되나요? 그게 지금 그 인적 쇄신으로 신호탄인 줄 알고 막 기자들이 또 썼잖아요. 그게 아니 또 아닌데. 나는 또 전혀 이 아닌데. 신인호 2차장을 꽤 높이 봤지. 이 국방부나 이렇게 합참이나 아주 이렇게 뭐 한마디로 홀대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분노의 표시로 사표를 던진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이런 그 모르겠습니다. 사적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분들이 들어갈 때 인사검증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인사검증이 안 됐다는 물론 뭐 그 당시에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지금 야당이 이런 이 장관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거기서 인사검증단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뭐 인사검증을 제대로 한 사람이 있었나 싶습니다. 박순애. 그렇죠. 음주운전 그것도 만취. 예. 또 2개 학회로부터 논문 논문 관련해서 투고 금지. 투고 금지. 예.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것도 교육부문 부총리에 갖다 앉힐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행정학과 교수예요. 행정학과 교수인데 교육부총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인물이 안철수 장제원이에요. 대통령이 이제 외신 기자한테 왜 여성 출신 장관이 없느냐 그 이야기 듣고 나니까 바로 찾아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본인이 기존에 알던 인맥에서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권이라든가 이쪽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측근인 장제원 의원 그리고 그 당시 장제원 의원이 친하게 지냈던 인수위원장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이 추천했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런 썰들이 있습니다. 아 박순애를 추천한 사람이 안철수일 수 있다. 그렇죠. 안철수 장제원 의실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요. 실제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최초로 세상에 공개한 거 아닙니까? 그 만 5세 네. 취약, 요거는 네. 안철수 아이디어다라고. 그 안철수 의원이 그 이야기를 계속 입에 달고 살았어요. 네. 인수위원회 때도. 실제로 녹취로도 그건 드러났고요. 녹취가 네, 어제 MBC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안철수 사람이다. 박순애가. 국정 운영 방식 안철수 역시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이라는 게 과학 방역이 안철수의 과학 방역은 뭔가 하면 내가 아는 과학자 한두 명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주면 그게 과학 방역이에요. 그래요. 대한민국 정부에는 500명, 1000명에 있는 정부 내의 전문가들 그런 분들을 합리적으로 종합적으로 취합하는 게 과학적인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과학자 의견을 잘 들어주면 그게 과학적인 거예요. 아이고 참 아주 정말 이 말종적인 정권입니다. 말종적인 정권이에요. 인사검증 하나 제대로 못하고 아니 그 한 사람 파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 참. 음주나 이런 거는 뭐 그냥 팩트로 나와 있는 거죠. 아니 그거는 저 신원조회만 해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정도면 괜찮다? 앞으로 어떻게 그 음주운전을 갖고 시비 걸 수 있겠어요?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윤석열 이제 곧 집권 100일이 될 텐데. 예, 다음 주가 100일이에요. 100일. 지금 예. 언론사들이 많이 또 준비하고 있더라고. 100일 네. 특집. 뭐 근데 긍정적으로 묘사할 여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느낌이 한 4년, 4, 5년 된 것 같아요. 징글징글해요. 예. 아니 또 무슨 사고가 터질까 이게 참 너무 염려가 되고 말이죠. 예. 특히 아니 사실은 뭐 정치 행정 분야에서 벌어지는 뭐 이런저런 뭐 파문 스캔들 이런 거는 우리 국민들의 일상과는 좀 상관이 없다고 칠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물난리 같은 이런 인재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이 리더십 부재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정 운영 능력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국가 지도자를 뽑는 이유가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이제 철학적으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개인이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잖아요. 국민 개인의 주권을 일부 양도해서 지도자한테 떼내준 게 그게 모여져서 대통령이 그렇지. 된 거거든요. 그거는 나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위급 상황으로부터. 지금 재난 상황에 이럴 때 물난리를 어떻게 개인이 그걸 극복합니까? 그렇죠. 네. 예. 못하지. 그래서 공공이 나서서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 그 차원에서 또 세금을 내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랬더니 이건 무슨 물 다 빠질 때까지 그리고 다 출근한 다음 그 다음에 공무원들 출근해라 수습해라. 자기도 자기 집에 있고. 이런 등신들이 세상에 또 있나 싶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자, 이 100일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이은영 수장님. 지금 네. 뭐 지지율은 계속 바닥으로 향하고 있고, 자, 네. 솔직히 얘기해서 네. 30%는 좀 무너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데, 이제 뭐 임기 시작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정말 이건 전대미문의 상황인데 그래도 30%는 한동안 좀 견고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20%대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 특징이 일단 정당 지지도랑 당 지지율이 역전이 된 지는 오래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야의 정당 지지율도 뒤바뀐 크로스가 난 게 좀 한 2주 정도 지났어요. 네. 민주당은 잘한 거 하나 없이 그러니까 지지율이 하나 올라가고 없이 지금 있어요. 지지율이 올라가고 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게 부정평가가 멈추지 않는다는 게 네. 지금 지지율의 또 하나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 자체가 이제 거의 사람들이 신뢰 거둬들였다. 네. 그리고 그 근거는 이미 이제 영남권, 여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권과 60대 이상, 그리고 70대까지 이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미 영남권은 부정평가가 더 높은 지는 한 3주 전 가까이 되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예. 70대만 남았는데, 거기도 지금 뭐 긍정, 부정이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요. 그리고 긍정과 부정이 전체적으로 뭐 더블 이상 나고 있고, 30, 40대는 거의 10%까지 내려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좀, 뭐랄까요. 이 거국적인 어떤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 이 사람이, 이 대통령이 지금 혼자서 이거 처리를 못 한다. 수습을 못 해 나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윤석열이로서는 그 정치보복 수사에 좀 더 조바심을 치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동력이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완전히 이제 벌집 쑤신 듯이 이제 그럴 이제 거예요. 야당하고 이제 네. 한판 붙자 이건데. 그런 거죠. 게다가 또 이재명 지금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면은 이제 진짜 너무 구도가 윤석열에게 안 선명해지는 좋아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가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기 전에 한두 가지를 좀 선제적으로 해결해 줬으면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와 국민대 박사 논문 관련해서 국정감사 해야 됩니다. 지금 괴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재명 후보가 되고 나면은 다른 할 일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대통령 선거 때부터 있었던 후보들의 그렇죠. 가족들의 약점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 꺼내기 쉽지 않아요. 우상호 지금 비대위원장이 먼저 꺼내줘서 국정감사 정도 시작을 해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문제와 관사 이 건물 이 입찰 의혹 관련되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거 법률적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예, 이런 부분들 끄집어내서 특검을 하든지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쪽에 조금이라도 뭐라고 해야 하나 옥죄어놔야 돼요. 대통령이 법률을 어기면요 탄핵 가능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탄핵 가능한 수준까지 민주당이 몰고 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이 마이너스 100%가 되더라도 탄핵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헌법 위반이라든 법률 위반이 있어야지 탄핵의 요건이 성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증거 수집 차원에서 그리고 이슈를 끌고 간다는 차원에서 저는 국정감사라든가 특검을 많이 던져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발언 배경에는 그 탄핵을 위한 이제 기초 자료들을 수집을 해놓고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탄핵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꺼낼 필요는 없지만 근데 그렇다는 그게 거죠. 이제 왜 거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현 대통령이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수습 방안은 안 내는 것 같아요. 법률적인 위배가 있어야지만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저께 그 태도를 보면은 전혀 수습 방안을 낼 자세가 아니거든요. 그냥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하나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그 도어 스태핑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게 언론이 도와줘야 나는 갈 수 있다. 이 부분이에요. 야, 그건 좀 엽기적인 멘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 어저께 기자 하나가 화이팅 했잖아요. 대통령 화이팅. 아리랑 PD.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면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곧 이제 바로 국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두 건 이슈 파이팅을 해가지고 지지율 떨어뜨린다.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알아서 떨어지니까. 자기가 알아서 떨어지니까 저는 이 국회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들 요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치의 신이라 할 수 있는 우상호 위원장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부지런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목표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크게 윤석열 정부와 맞짱 뜨겠다 이런 느낌은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좀 자기의 어떤 노후라든지 여러 가지 딱 생각을 해보면서 강원도 쪽에서 뭔가 좀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강원도 쪽에 농사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도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김우영 지금 도당 위원장이 되고 강원도가 의외로 이제 우리가 영남권의 어떤 계속적인 구애를 많이 강조를 하지만 강원도가 상당히 새로운 시장이에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그럼. 왜냐하면 그쪽이 인구는 적고 그렇긴 하지만 도시 정체성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서 젊은 층들이 굉장히 동경하고 선호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민주당이 빨리 선점해서 들어가갖고 조직 기반을 좀 다져놓으면은 사실 이게 민주당 텃밭으로 바뀔 수도 있는 지역이에요. 강원도 같은 데. 그래서 아마 우상호 의원이 이제 시장도 좀 좌절이 됐고 여러 가지가 좀 공직 진출도 여러 가지가 잘 안 풀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원도 쪽에 이제 좀 본인의 어떤 남은 정치 인생을 한번 걸어본다 이런 생각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안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죠? 강원도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 서울시장하고,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장 되겠다. 안 된 이유가 이겁니다. 게을러서. 게을렀어요. 아니 저는 지금 지금 강원도나마나 열심히 좀 뛰어야 사람들이 주목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 지도부가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좀 느리다, 늦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경험도 있다 보니까 당에 대한 안정감은 주고 있는데 샤프하다는 느낌은 못 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 우상호 위원장도 이거 좋아하세요? 글쎄요,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자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말 하면 또 정치를 굉장히 좀 제대로 하려면은 술을 끊든지 해야 합니다. 그 맞아요. 술 좀 끊어야 돼요. 술을 할 수 있지. 뭐 여러 가지 또 교분을 쌓고 또 인맥을 넓히고 또 그렇게 해서 정치적 외연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또 한 잔 술 나누는 건 좋은데 많이 먹으면 안 되죠. 그게 뭐 서너 시간, 5시간, 6시간 이렇게 가면은 그렇죠. 술꾼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그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제가 알기로 이제 반주는 좀 하셨던 것 반주하고 이런 거 네. 좋아하시는 걸로 네. 아는데 뭐 과음하고 이런 스타일은 절대 아니셨던 것 같고 과거에 이제 손학규 의원이 이제 술을 잘 하셨거든요. 술을 아무리 드셔도 새벽 5시에 일어나는 분이었어요. 아, 그래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운동하고 사우나하고 또 아침에 아침밥 먹으면서 바로 또 지역 사람들 만나고 체력이 대단하시죠. 체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또 저 만덕산에서 그 전기를 또 얻으실 수 있고 수도를 하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정치인이라는 게 부지런하고 건강해야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우상호 의원님도 상당히 부지런하지 않았어요? 누구요? 우상호 의원님도 건강하신 것 같아요. 이게 옛날 얘기야. 부지런하지는 부지런한 게 옛날 얘기야. 아 옛날 네. 얘기예요. 아니, 지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게으른 거지. 겁이 많거나. 예? 아니, 지금 이 상황은 밀고 가야지. 싸울 때 싸워야지. 지금, 아니, 왜 그 여당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이렇게 팬덤이다, 뭐, 훌리건이다, 이 소리 들을 정도로 이렇게 예민해졌겠어요. 정치가 시원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거지, 안 그래요? 지금 뭐 저보다 이제 더 전문가시지만은 지금 여당 지지율이나 야당 지지율이 40%대 육박하는 거 이거 이상한 현상이에요. 선거가 없는 시기에는 보통 30%대 초반, 글쎄. 뭐 35, 4, 5%에서 이기고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 반응이 이만큼 많이 높다는 것은 이거 한국 정치 자체가 아직도 긴장 관계에서 아주 전선에서 딱 고착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당 지도부는 좀 나이브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8월 28일 전당대회 이후에 새 지도부 또 지금과 같다면요, 이젠 그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다 떠날 겁니다. 예, 이분들이 뭐 사생 팬들이 아니에요. 뭔가 전제를 갖고 지지한단 말이야. 이 사람이면은 민주당을 바꿔주겠네. 네. 또 저 나쁜 놈들, 이렇게 그 검찰 권력을 휘둘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쿠데타로 집권한 놈들, 응징할 것이라는 믿음. 그게 믿음으로,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지금 지지해 주는 거지. 그것도 못하겠다 싶으면 다 이제 정치에 관심을 끊을 겁니다. 지금 우리 지지자들이나 이 당원들이 굉장히 팽팽하거든요. 네. 의식 자체가 아주 긴장 관계에 딱 있는데 새로운 지도부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섰을 때 제대로 어딘가에 관여를 당해서 활을 쏴야 돼요. 네. 활도 안 쏘는 상황에서 계속 팽팽하게 있으면 어떻게 느슨해져 풀려져 버려요. 그때는 뭐냐? 정권을 바꾸겠다라든가 윤석열 정부에 대항해서 싸우겠다는 의식 자체가 사람들이 퍼져버리는 상황이 와요. 네. 이거는 저는 이 지도부 또는 이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워룸이죠. 그죠? 이 전쟁 상황실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잘 해야 돼요. 네. 지금 하여튼 지금 우상우다 못해 아주 실망의 연속입니다. 실망의 연속이에요. 예. 자, 박순애가 갑자기 이제 또 사퇴를 했습니다. 35일 만에. 인사청문회도 없이 그렇게, 부총리가 되더니 그러니까요. 바로 사퇴를 했습니다. 이건 뭐 인선 과정 정책 실패 총체적 난맥상이 다 드러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자 이제 어떡합니까? 누구를 또 데려오죠? 그러니까. 응? 누구를 데려올까?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도 비어 있어요. 거기도 비어 있고. 예.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본부장 우리가 좀 계속 추천해서 빌려드리면 안 돼요. 그는 윤석열이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고, 예. 전 정부 인사는 무조건 악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기한테 완전히 무릎 꿇고 자기 사람이 되기 전에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제일 자신 없으면 그냥 현직 국회의원 서는 게 가장 무난한 그렇죠. 방법이에요. 네. 정치인 현직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제일 그래도 무난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상임위 그쪽에 경험한 사람. 그렇죠. 누가 있을까? 글쎄요. 그래서 뭐 이제 친윤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거나 네. 정치를 조금 이렇게 권성동이니 이 거칠게 하신 사람들이요. 정책적이기보다는. 그렇지. 그래서 그런데 친윤이 아닌 사람에서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당을 매우 경계하는 것 같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신뢰하지 않는 거야. 신뢰하지 않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당이 없죠. 여당이 없이 그냥
윤석열 혼자 집권하는 것, 그 윤핵관을 곁에 두고 그렇게 자기 혼자서 지금 그 집권을 하고 있는 양상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비대위원장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 같은 사람들 네. 뭐 교육부 총리들 못 하겠어요. 그 정도 경험이면은 웬만한 그 상임위도 다 겪어봤을 거고 할 줄 알겠죠. 아니 뭐 국민의힘이 오늘 비대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원을 바꿔 가지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오늘 왜 지금 비대위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비대위로 전환을 시켜야지 이제 이준석이를. 그렇죠. 잘라내는 거. 그러니까 원래 네. 이준석이는 지금 현재 당원권 정지 상황이고 그렇죠. 6개월 지나면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다시 거를 복귀할 수 있는데 막은 그걸 거죠. 이제 막기 네. 위해서 당원을 개정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비대위로 그렇죠. 전환하는 것이다. 이제 비대위가 됐다는 비대위가 당 대표예요. 그렇죠. 임시 당 대표라는 뜻이거든요. 비대위가 네. 새로 당 대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임 당 대표 체제는 끝난 거죠. 윤석 체제는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당헌 개정을 한 이유는 그거죠. 이제 직무대행이 신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논란이 건의가 되니까 이걸 이제 당헌 개정을 해버린 건데요. 결국은 이제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 대비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면은 이거 진짜 완전 개망신네. 그렇죠. 뭐 치명타 아니겠습니까? 당내에 그럼 지금까지 지도부가 지금 2개 있는 상황이 그렇죠, 생기는 그렇죠. 거죠. 아, 근데 그래요? 정통성은 이준석에게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법적 정통성. 그렇죠. 네. 아니, 좀 너무 좋아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 가지고 네. 어제 이제 판사 출신 변호사 한 두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 근데 대다수가 인용이 이게 된다죠?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용될 것 같아 제가 봐요.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인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윤석열 측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거와 상관없이 가만히 안 있어도 그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지 않나요? 그 이게 대법원들의 판결에. 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누구를 공천하고 이런 문제, 당내 절차가 네.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잘 안 받아들여지는데 이거는 이제 지도부라고 하는 하나의 당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선출된 대표이기 때문에 그 과정과 절차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법원에서도 영향, 여기에 네, 대해서 판단을 해줄 거예요.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지율이 예를 들어 10%대다. 그래서 판사가 정치적으로 이제 판단을 할 경우에는 이준석 손을 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판사가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저거는 이제 지금 그 팩트들이 쫙 있잖아요. 네. 그 배현진이나 이런 최고들이 그 사임을 하고 났는데 들어가서 의결을 했잖아요. 네. 절차를 어긴 거. 절차를 어긴 게 너무나 팩트가 명백하니까 그건 정치적이지 않아도 판단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3명에서 반장을 뽑는데 자 저한테는 연락을 안 하고 둘이만 연락해서 둘이 투표했다. 이게 이제 뭐 당원에 있든 없든 이런 우리가 보편적 상식으로 생각하는 절차를 그렇지. 어겼을 때는 네. 이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노조라든지 이런 게 무슨 규율이 있는 조직 같은 데서 하는 거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판단은 해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럼에도 저는 윤석열 정부가 기각되도록 할 거라고 봅니다. 힘을 쓸 것이다. 그런데 그 법원도 아무리 그 압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거 어느 정도로 해야지.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그 법리를 어긋나는 것인데, 법리를 위배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정권의 압박 들어왔다고 당의 손을 들어준다? 저는 뭐 대한민국 판사를 믿지 않습니다. 늘 뭐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신성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저는 신성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때로는 뭐 불평불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10%대까지 내려간다는 전제로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면은 이 법원도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눈치 안 본다 이렇게 봐도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가처분 인용되면 국민의힘이 쪼개지는 겁니다. 쪼개져요? 쪼개집니다. 국민의힘이 쪼개지면은 저는 윤석열 정권은 정당이라는 하나의 뒷배경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니 뭐 그 윤석열을 따르는 자들이 또 신당 창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빨리 그럴 창당으로 가능성도 선회를 해야죠 지금. 근데 그 법원이 대한민국 판사들 중에 그런 상황을 예측하면서 겁 없이 할 수 있는 판사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래도 그거는 판사가 정치적 판단을 하면 안 되죠. 그거 지금 국민들도 정치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달린데. 네. 아니 근데 도덕적으로 정치적 판단하면 안 되는데 저는 대한민국에 그렇게 훌륭한 판사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훌륭한 판사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말이 틀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제 광고 좀 하겠습니다. 예.
오늘 광고는 뭡니까? 착한 족발입니까? 착한 족발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술안주가 올라오죠. 그래요. 술안주. 네. 자, 오바닭 안주류 6종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정치에는 6인회가 있는데 또 이 간식계에는 오바닭 안주류 6종이 있습니다. 다 근이는 뭐예요? 예? 다 근이가 근이 뭡니까? 똥집. 그래요. 똥집이에요, 그게. 예. 자, 이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자면은 김용민닷컴에 그 유명한 허닭 프렌즈 오바닭이 허닭 입점을 프렌즈. 했는데 네. 닭가슴살 소세지, 떡갈비, 감사합니다. 치킨볼, 큐브 등 다이어트 먹거리가 필수입니다. 네, 필수 먹거리입니다. 다이어트 필수 먹거리인데 네. 자, 촉촉하고 부드러운 닭가슴살의 풍미 가득한 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만드는 허닭 프렌즈 오바닭. 여기서 닭발, 막창, 오돌뼈 등 직화 구이류로 구성된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쫄깃한 안주에 불맛이 가득해서 특별한 혼술 타임을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상품은 오바닭 안주류인데요. 마늘 근위볶음. 근위볶음이 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마늘 닭똥집 볶음이 되겠습니다. 맛있다. 자, 그리고 치즈 직화 무뼈 닭발, 그리고 직화 불막창, 그리고 직화 무뼈 닭발, 그리고 직화 양념 불닭, 그리고 직화 오돌뼈 해가지고 총 6종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하지요? 자, 주 재료를 국내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믿고 드실 수 있겠습니다. 싸구려 닭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드셔보시면은 싼 닭이 아님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맛있네요. 네. 맛있어요. 자, 오돌뼈 맛있네. 특히. 이거 데워 먹는 상품은 조리 방법 또한 간단한데요. 해동 후에 전자레인지에 약 2분 내지 3분 정도만 돌리면 끝입니다. 렌지에 돌리고 바로 먹으면 돼서 정말 간편하게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상품에 따라 조리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요. 상세한 설명을 숙지한 다음에 조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가격과 상품 설명은 김용민닷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민닷컴은 회원 가입 때 전 상품 무료 배송입니다. 네. 자, 그래요. 저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난 어디 갔나? 젓가락이 음료도 없어요? 없고 젓가락도 없고 어디? 여기 있군요. 아이고 옆에다 놓으셨구나. 네. 비 오는 날 이거 먹으면 진짜 좋겠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이가 이거 제가 이거 많이 날 거예요. AS에 잘 나오죠. 먹는데 소리가. 집에서는 뭐 소리 내면서 먹는다고 내가 잔소리 듣지만은 네. 어떠세요? 맛있어요. 저는 이게 지금 주신 게 막창. 예. 막창하고 불닭. 막창 나는 왜 없어? 막창 형님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막창. 예. 가져가시죠. 예. 예. 막창 좋아하시는구나. 나 대구 출신이라서. 아이고, 그렇지. 대구하면 또 막창입니다. 막창 잘했다. 아이고, 막창에 냄새 맞아, 하나도 안 나네. 아이고, 막창 잘못하면 냄새 나는데. 그럼. 그래요? 아유, 죽여주는데. 와 제대로다. 불닭도 정말 잘 만들었어요. 야, 이 정도면 뭐 안주가 아니라 여기다 밥에다가 먹어도 한 끼 식사가 되겠어요. 한 끼 식사. 밥하고 비벼 먹으면 맛있겠어요. 야, 이런 광고가 윤석열이 안 봤으면 좋겠어. 응? 또 소주 생각이 날 거예요 아마. 이거 먹으면서 혼자 막 괴로워하는 거 아니야? 괴로워해? 이거 먹으면서 괴로워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술 먹고도 속이 안 쓰린가?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술 먹으면 또 안주를 엄청나게 먹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속은 안 쓰린데 덩치가 엄청 커지는 거죠. 그렇지. 각종 성인병. 나는 술 안 먹는데 안주만으로 살이 쪘어요. 안주만으로. 네. 안주를 아예 안 먹는 사람도 있는데. 술 깡소주만 먹는 사람. 진짜? 그런 사람 네, 있어요? 있어요. 뭐 우리 알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바싹 말랐어요. 건강은 또 안 좋고. 네.
야, 진짜 이거 나는 술 안 먹지만 맛있네요. 술 생각이 나네. 이건 딱 근데 어느 정도 먹으면 맛있어. 어느 정도 나이 들면은 술을 줄여야 돼요. 저도 완전히 안 먹지는 못하고 많이 먹어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맥주 한두 캔 먹고 말거든요. 정치권에 두주불사 누가 있습니다. 정치권의 두주불사요? 옛날 손학규 대표, 아, 그다음에 김진표 의장. 김진표 의장이 진짜 두주불사라고 하긴 뭐한데 술이 엄청 세요. 김두관 의원. 이런 사람들 술 잘 드시죠. 김진표 김두관 의원은 저기 교회 장로인데 그 장로가 이렇게 술을 좋아해. 술 엄청 그때 술 보니까 그 거의 폭탄주를 엄청 돌리시더라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술 좀 좋아하시는 편이죠. 그래요. 네, 즐겨하지는 않는데 요즘 보니까. 낙연이 형은. 그분도 술 엄청 많이 드시죠. 그래요? 막걸리. 막걸리요? 막걸리 좋아하시지, 맞아. 이제 예전에 우리 당의 사무총장을 했거든. 그때 이 표주박 잔을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싹 꺼내가지고 막걸리 마시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분도. 낙연이 형이. 네. 그분은 일과 시간보다는 일과 시간 끝나고 나면은 좀 사람이 재밌어요. 저기도 술 잘 드세요. 진섬이유. 진짜요. 진섬이유 술 잘 드셔. 말할 필요가 없죠. 술 재밌게 잘 먹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술 잘 드시는 분들이 또 호인들이 많아. 좀 맵다. 근데 이거 닭발, 이거 불닭은 맛있네요.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진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매우 좋아하겠어. 아주 매워요. 저도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은 뭐 요리를 거의 잘 안 합니다. 저희 집엔 웬만하면 사 먹고 마는데 고추장보다는 간장에 고춧가루 살짝 들어간 양념 이런 걸 저는 좋아해요. 보통 비빔밥을 고추장에 비벼 먹잖아요. 그치. 네.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간장과 간장에 고춧가루 살짝 들어간 것은 나름 저도 미식합니다. 맵다. 그리고 고추장이 들어간 음식은 기본 맛은 나는데 음식 본연의 맛은 조금 해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추장은 자제하죠. 음식 할 때. 세다. 맛있다. 맵다 근데. 굉장히 강력한 맛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광고 하겠습니다. 예. 자, 헬시허그 산양류 단백질엔 초유 프로틴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네. 매워요? 좀 읽어주세요. 땀이 막 엄청 나시네요. 좀 매워서. 네. 요즘 부쩍 팔다리가 얇아지고 운동해도 근육이 잘 생기지 않는 분들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시허그 산양류 단백질 100은 깨끗한 자연에서 자란 100% 네덜란드산 산양류로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 산양류 시장의 리더 CBM 브랜드 제품입니다. 식중독의 원인인 리스테리아균과 살모넬라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믿고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네덜란드의 엄격한 품질 기준 인증 시스템인 퀄리코트 인증을 받은 농장의 산양류를 사용했습니다. 요겁니다. 네. 산양류 초유 프로틴은 산양류 단백질에 초유 단백질을 더한 단백질 분말입니다. 초유란 단 0.5%밖에 생산되지 않는 귀한 원료로 우유보다 단백질이 약 5배 높은 고단백 결정체입니다. 48시간 이내 첫 착유한 초유로 더욱 더 신선하고 질 좋은 초유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산양류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우유보다 적어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한 분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닷컴 한정 압도적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소량으로 간편하게 산양류 프로틴으로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도 감사합니다. 타서 먹어야 되나요? 네. 아니 먹으니까 매운 거 없어요. 왜 땀을 이렇게 계속 지금 아까 울고 굉장히, 계시네. 울고 있어요. 네. 야, 윤석열도
아까 그거 먹고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 지금. 자기가 저기 엉망으로 그 저기 스웨덴 책을 하다가 응? 스웨덴 비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회개해야 합니다. 네. 이 산양류 초유를 특히 그 애들 아토피 있는 애들 많이 먹거든요. 그래요? 굉장히 이거 면역에도 좋고 아주 좋은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제일 잘 보는 프로그램이 저는 이제 뭐 세계 테마 여행인가 그 자주 보는데 예. 알프스 이런 거 보면은 목동들 산양류 자기들끼리 먹잖아요. 그걸로 네. 치즈도 해 먹고 이러는데 네. 진짜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거 먹으니까 좀 매운 게 덜해집니다. 자, 정말 이 근육이 필요한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헬시어그 산양류, 단백질엔 초유 프로틴. 초유가 정말 귀한 물질이고요. 네, 귀한 원료입니다. 우유보다도 단백질이 5배나 높다는 점 여러분. 담백하네 진짜. 네, 고단백 결정체라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먹고 나니까 확실히 매운 게 싹 가라앉네. 어우, 그래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까. 어우. 매운 거 먹고 난 뒤에 응. 뭐 먹어요? 매운 거 가시기 위해서? 야쿠르트, 아니, 요구르트, 뭐, 저 우유, 쿨피스 우유 먹잖아. 이런 거. 쿨피스. 예. 쿨피스. 맞아, 쿨피스. 네. 자, 48시간 이내에 첫 착유한 초유라는 점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의 많은 사랑 기대하겠습니다. 자, 물 휴지도 좀 주시고, 예. 아, 정신없네, 예. 알레르기 반응 이런 거 없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좀 하자면은, 만약에 그 진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이준석은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봐야 됩니까? 근데 뭐 꼭 끝난다기보다는 이제 신당 찬당도 열어놓을 수 있는 거죠. 네. 본인은 안 한다고 얘기했지만 예. 그 가능성도 열려 있죠. 아니, 지금 그 당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차기 당대표 이 1위예요. 1위잖아요. 그 동력을 이어가서 다음에 1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지금 그 바른미래당인가 바른정당인가 그걸 만들었다가 개 털리고. 그러니까 그건 아마 최후의 이제 최후의 카드로 남겨놓을 것 같고 예. 당으로 복귀를 본인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지, 뭐 가처분이야, 뭐 가처분 신청했다고 징계를 때릴 수는 없는 그렇죠. 것이고. 예. 예. 저는 1월 7일이 이준석 대표 징계일인데요. 예. 그 전에 전당대회 해버리면 이준석 대표가 출마 못 나와요. 아, 그쵸, 그래요? 그쵸, 맞아요. 예, 예. 예. 그럴 징계 가능성이 전에 많다고 하면. 봐요. 그렇지. 당원권 정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제 느낌에는 이래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뭐 비대위원장 하고 싶었겠어요. 네. 지금 권한도 없고 이준석이 손은 화살만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주호영 비대위원장한테 저는 부탁했을 거라고 봐요. 예. 부탁해서 네. 잠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건데 아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준석과의 화해를 시도할 거예요. 시도하는데 문제는 실제로 윤핵관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한테 뭐 전화를 하든가 아니면은 우리 하는 윤핵관을 새로 보내가지고 뭐 당대표 안 하고 하더라도 뭐 이 정부에서 할 일 많으니까 좀 서로 좀 화해하자 이러면 모를까. 예. 그렇지 않으면 저는 화해는 없다고 봐요. 극단적으로 끝까지 갈 아유, 거다. 그렇게 할 윤석열입니까? 그렇게 할 윤석열도 절대 안 아니고. 하지. 예. 이준석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국 저는 이준석이 당대표를 출마하지 못하면은 신당 창당의 길로 나설 거라고 봅니다. 신당 창당. 네. 그리고 이제 그 세를 모아서 하겠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자기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내가 소외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따라 나갈 수 있죠. 아, 이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이 하기 나름이에요. 선거 지금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선거구제 개편 이야기했는데요. 예. 선거구제 개편을 하면은 다당제가 됩니다. 네. 근데 선거구제 개편을 하지 않으면은 이준석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4, 5석 정도의 비례만 당선되는 의미 없는 정당이지. 청년당 예. 정도. 근데 그건 의미 있어요. 의미 있어요? 의미 있으면 3석, 청년당. 4석이 되더라도 그쵸. 예. 강력한 반윤석열 투쟁을 민주당보다도 더 잘할 겁니다. 그렇죠. 저는 훨씬 더 잘할 거라고 봅니다. 아, 이준석이 날이 서 있는 정치인이고, 그렇지. 우리 이제 변희재 선생 보면 알잖아요. 예. 민주당 그 중진들보다도 훨씬 더 잘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저격수 정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이준석을 위해서 판을 깔아주는 차원에서 제3, 4당도 가능하도록 선거구제 선거구제 개편을 개편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준석이 더 쉽게 신당 창당을 결심할 수 할 있겠네요. 수도 있고 거기에 유승민이라든가 오세훈까지도 합류할 수도 있죠. 선거구제 개편이 된다면. 근데 저는 그런 판이 의미 있다고 봅니다. 의미 있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농담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이 뭐냐? 반수구집권 저지 잡탕 정당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민주당에도 수박 많잖아요, 우리. 그렇지. 예, 그러게. 수박들도 나가서 당을. 뭐 만들는 역사적 책무인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윤석열과 같은 수구 세력도 아니죠. 이거 뭐 이념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냥 그렇지. 엉터리잖아요. 예, 엉터리. 이런 엉터리들은 집권하는 일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늘 30, 40%가 존재해요. 예. 그런 부분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중도 진보나 중도 보수가 자리 잡을 수 있는 다당제 구도, 연합형 정치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2017년 대선 당시에 있었던 당을 보면은 그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정의당, 바른미래당, 국민의당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유일하게 대중정당이 아닌 당은 정의당이에요. 정의당을 대중정당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 근데 진보 쪽에서는 대중정당이 유일하게 민주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당제로 갔을 경우에 분화되는 세력은 보수지, 진보는 민주진보 진영은 이게 분화가 안 됩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전공자입니다. 예. 2004년, 5년부터 이런 시뮬레이션을 저는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해봤는데 민주당이 늘 일당이 됩니다. 그렇지. 일당이 되는데 과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과반이 되지는 않고요. 상대적으로 민주당과 친화력이 있는 정당들이 네.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그게 2016년 총선 때도 그대로 드러났고요. 2017년 대선 때도 드러났던 겁니다. 그래서 2017년 대선 3월 초에 2달 남겨놓고 문재인 후보가 그 당시에 예. 연합정부위원회를 띄웁니다. 네. 연합정부위원회를 띄웠는데 집권하고 난 뒤에 안 했죠. 그 이유는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심상정 의원이 연정에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집권하고 난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노력을 적게 했다는 것은 사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패스트트랙에 동의했던 걸 보면은 정의당이나 연정에 어느 정도는 참여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게 패스트트랙 이후에 막 엉망진창이 된 건데, 근데 그렇게 보면은 그 개헌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개헌이 매개고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국회의장도 개헌 관련한 얘기를 해놨는데, 개헌을 가지고 또 해석이 또 각자 입장이 지금 달라서 내각제 개헌 얘기하는 쪽이 있고, 지금 이제 중대선거구제 개편 또는 그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이재명 의원이시니까, 근데 거기서 지금 현재 타겟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대통령의 이 동력과 이 지지율로는 이게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기도 어렵고, 대통령의 이제 거의 이 밑을 다 봤거든요. 바닥을 다 봤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 상태로 계속 4년, 5년 갈 거냐. 네. 이거는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헌이 지금 화두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지지도가 계속 가고 그렇다면 아마 여당 내부에서 개헌 이야기와 대통령 탈당 이야기가 내년쯤 되면 나올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윤석열이 친정 체제를 만드는데 거기서 탈당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아니 친정 체제를 만들더라도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총선 때 당이 바뀌는 거죠. 총선을 보고서 이건 대통령 빠져나가는 게 낫겠다. 지금 저는 뭐 예상컨대 안철수를 당대표 시키려고 할 겁니다. 장제원이. 장제원 등 윤핵관들이 네. 자기들도 살기 위해서는 대중적 지지도가 있는 사람을 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천권은 우리가 가지고 당대표는 당신이 해. 이런 식의 절충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름만. 그렇죠. 이름만 바지 사장이죠. 예. 바지 사장인데 당 지분은 없지만은 대선 레이스까지 할 수 있는
터전은 깔아줄게.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흔히 하는 정통 윤핵관들은 뭐 한동훈이든 뭐 또 다른 뭐 검사를 하나 데리고 오고 이렇게 되면서 당내 이제 새로운 개파 구도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10%대 20% 되면은 총선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렇지. 그럼 탈당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당이 완전 아사리판이 되는데 그때 그렇게 되는 다 거죠. 그 윤핵관이 아니에요. 이미 이제 윤은 빠지고 새로운 세력이 주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네. 장제원 의원 보고 삼성 간호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야기 뭐냐면 사성 간호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야, 근데 젊은 친구가 그렇게 빨라. 사자성어를 많이 알아. 참 그 사자성 아니에요. 자기가 지어낸 말이에요. 지어낸 말이에요. 지어낸 말이에요. 그래요?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어낸 나도 말이에요. 모르는 사자성어여서 당혹했습니다. 그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게 이제 삼성가도. 삼성 간호가 누군가 여포예요. 여포. 삼국지라는 여포인데 네. 여포의 원래 양아버지가 정원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정원이라는 사람인데 동탁을 만났어. 그래서 정원을 죽여. 정원을 배신하고 동탁에게 가요. 네. 정원이 첫 번째 아버지, 두 번째 아버지가 여포예요. 그리고 여포를 이제 섬기다가 그 초선한테 빠지잖아요. 민희한테 빠져가지고 네. 초선의 양아버지 격인 이제 왕윤이라는 사람한테 또 아버지로 모셔요. 그래서 왕윤의 아들이 되면서 동탁을 죽여요. 그 전에 아버지였던. 그러니까 아버지를 3명 모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삼성 가노 집안의 노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아버지는 윤석열이네. 그 지금의 아버지는 윤석열인데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그 전에는 바른미래당 할 때는 유승민이었고 네. 그다음 홍준표, 네.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 네. 네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될까요? 안철수가 될 가능성이 안철수가 많다. 되겠네. 그러면은 이 제일 나쁜 게 장제원이네. 제가 그 보수 패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친하거든요. 네. 장지원 특집 한번 하자. 네. 그러면 사람들이 제 이야기 다 동의해요. 그럼 장제원이 지금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네. 그건 모르겠는데 그거네요. 자기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네. 뭐 아버지 10번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아버지가 혹시 저기 아니에요? 김건희라고. 아니, 장제원의 평판은 어때요? 좋습니까? 나쁩니까? 안 좋죠? 매우 안 좋습니까? 매우 안 좋죠. 매우 안 좋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 아버지들은 좋아하는 아버지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라고 하면 엄청 그 싸움을 잘하더라고요. 네, 당장 쓸 때는 이관의 확실하게 혀처럼 하더라고. 해주니까. 네. 그렇게 그 실세일 때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말로가 불행하더라고 보니까. 예. 실세일 때 잘해야 돼요. 겸손하게. 그리고 또 적당히 또 좀 이익도 챙겨주고 그래야지. 지금 장제원이 하는 거는 이제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하여튼 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아마 이재명 의원이 아마도 굉장한 그 전국 구상이 있을 겁니다. 예. 이 국면에서 윤석열의 힘을 빼면서 민주당의 어떤 영향력과 또 확장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내각제 개헌은 아닐 거란 말이죠. 내각제는 국민들이 반대해서 통과가 안 돼요. 그리고 한국에서 내각제 하면요. 개혁되지 못한 기득권 국회의원들의 천년왕국이 돼요. 그렇지. 그걸 너무나 또 국민들이 잘 알고 잘 알고 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아니, 안 되는 걸 왜 하려고 할까? 좀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예? 되지도 않을 걸, 그것도 그렇게 국민들이 반대하면은 백기를 들린 이재명 말이에요. 후보가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개헌은 4년 중임제 정부 통령제 개헌을 그렇죠. 공약을 했습니다. 네. 그런 개헌이면 몰라. 지금 하자는 개헌이 내각제 개헌 아니에요? 네. 대통령제 너무 그쵸. 폐해가 있다. 폐해가 크다. 윤석열 같은 대통령제 폐해가 크다가 아니고 87 체제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개헌을 얘기하는 거고. 87 체제가 뭔지도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근데 87체제는 직선제로 대통령 뽑는 거. 대통령제 문제가 있다. 그래요. 국민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그런 결정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자. 이게 87 체제라면은 87 체제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 87체제의 한계점이 뭔가 하면요. 그 전에 있던 대통령제를 이제 우리 영도적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네. 그거는 박정희가 72년도 유신하면서부터 만든 법이에요. 그 법에 이제 모태는 프랑스에서 있던 이제 드골식 대통령제인데 예. 그걸 우리가 이제 87년 민주화하면서 그 전에 간선제로 체육관에서 뽑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체육관에서 대의원들이 뽑았는데 직선제로 국민들이 뽑는 걸로 바꿨어요. 근데 대통령의 권한이 영도적이고 제왕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잊어먹고 안 바꾼 거야. 그래서 그것마저도 이제는 바꾸자라는 게 87체제를 극복하자라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국민들이 잘 몰라요.
아니 국민들이 뽑아야지. 국민들이 뽑아야죠. 국민들이 뽑는 것만큼 더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내각제? 니들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 미쳤냐? 어? 왜 너희들한테 대통령은 아니지? 국가 원수를 뽑을 그런 권한을 왜 줘? 뭘 믿고 뭘 잘했다고 뭐가 예쁘다고? 내각제의 이제 전통을 가진 나라들은 대다수가 귀족 정치, 그렇지. 귀족들이 이제 부르주아 시민혁명을 일으키면서 민주화를 만들었던 과정에 있었던 나라들 그렇지. 이런 쪽에서 이제 그 내각제를 많이 하고요. 신생 독립국이라든가 국가의 이 뭐라고 합니까 다이나믹함이 살아있는 나라들은 네. 대통령제를 많이 하죠. 대통령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은 뭐 딴 거 하지 말고요. 대통령제로 갑시다. 내각제는 쉽게 말하면 뭐 특별한 거 안 하는 게 내각제예요. 그렇지. 큰 변화가 없는 거 그런 거고 대통령제는 나쁘게 하면은 극단적인 독재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잘하면은 아주 급진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그 양면이 존재합니다. 자, 아이고 우리 저 성렬이가 한 말이 또 지금 논란이 되네요.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네. 내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 침수되는 걸 멀쩡히 눈 뜨고 보면서 집으로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상황이 심각하네. 이거 다시 이 수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도 냅뒀다는 얘기죠. 구경꾼이죠, 구경꾼. 컨트롤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야 돌아가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집으로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음악 틀어놓고 저기 한잔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침수되는 걸 뻔히 보고서. 보고도 정말 참 어디까지일까 싶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게 어디까지일까 싶어요. 저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대명은 확인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뭐 대세를 바꾸긴 어려울 것 같고 박용진은 근데 지금 좀 사람이 머리가 있다면은 75%의 이재명 표를 가져와야 자기가 뭐 좀 더 이기진 못하더라도 그 유효한 승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계속 이재명만 공격해요?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이 75%라면은 그분들 보고 너희들 선택 잘못된 거야. 왜 이재명을 지지하냐? 이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의 이 발언 기조가 이재명을 계속 디스하고 비난하는 건데 그러면 이재명 찍은 사람들을 열불나게 만드는 건데 그게 과연 75%에서 일부를 가져와서 자기 표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의 전략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저는 이게 박용진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네. 정치를 이렇게 당내 정치를 극단적으로 하는 경향에 대해서 어떤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모르겠어 합의? 뭐 제도로 하자고 하면 그걸 가지고 또 물고 떠를 테니까 어떤 이 사회적 그 컨센서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왕따를 시킨다거나 뭐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그 노룩 악수 건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뭐 그런 해프닝이 뭐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런 이 언론 인터뷰가 들어오면은 그냥 뭐 바빠서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한테 불만이 많아가지고 그 옹전에서 그럴 수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어떻게 당내 선거하면서 그렇게 해석합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특히 이제 당원 개정 문제 이걸 가지고 뭐라 했냐면 위인설법이라고 했어요. 네. 위인설법. 위인설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건데 네.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것도 아니고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그렇지.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방탄을 위해서 당을 장악하려고 한다. 사당이다. 75%가 지지해서 뽑은 사람이 어떻게 그게 사당입니까? 75%가 전체가 주인이 되는 건데 그렇지. 그걸 사당이라고 표현하는 건 과하잖아요. 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지금 일단은 당원 80조 관련한 거는 그 당원들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라는 내용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원제도라는 거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박용진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홀리건을 양산하지 않는 하나의 제도적 접근을 지금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박용진 의원이 자꾸 훌리건 얘기하고 팬덤 정치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정말 지금 현재 정치를 너무 잘못 보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있으면은 지금같이 이제 청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당원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국회의원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해주는 제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고 그거로 해서 만든 게 지금 청원 제도였고 거기서 이 지금 당원 당규를 바꿔야 된다. 왜냐면은 기소된 때에 이제 그 당직을 놓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서도 당원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소된 때와 유죄 확정인 때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안에서도 또 법리적 판단에 의해서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국민의힘을 보니까 당이 쪼개지는 것까지 나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요거를 지금 합리적으로 바꾸자는 거고 윤리위원회는 좀 책임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책임성이 있는 최고위로 최고위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책임성을 더 강화하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내부적으로 당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박용진 의원은 지금 이 탄핵 이후에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2번 늘어난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안철수와 싸우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자 하면서 들어온 첫 번째 당원 폭발 그게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탄핵된 이후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렇지. 거의 2배 이상 당원이 막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때 들어온 당원들은 보수 성향층도 많이 들어왔어요. 정치적 각성을 통해서 예. 더 이상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민주당을 그럼 지지하자고 들어왔던 당원들이고 그 당원들이 정치적 각성을 통해서 이제 당의 어떤 불합리한 거나 이런 게 계속 목소리를 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이게 지금 본인도 지역에 가면은 그런 권리당원들 들어온 당원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뭐 박용진은요 한 표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을 괴롭힌 이 수구 언론들한테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총애를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정치인입니다. 박용진이가 이 나라 민주주의와 이 정치 발전을 위해서 무슨 기여를 한 게 있어요? 없어. 본인의 어떤 그런 명성만 키우려고 했던 것이고 그 동력에는 수구 언론에 총애밖에 없어요. 그 국회의원 되기 전에 종편에 삼천회 출연했다는 거 아닙니까? 3,000회. 삼천회를 출연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스스로 저는 세뇌됐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민주당의 역사라는 것이 독재 정권에 저항한 민주화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그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군사 정권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 김대중 대통령을 그 당시에 출당시켜야 되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검찰들의 왜곡된 수사에 의해 가지고 얼마나 그 모욕적인 상황을 겪었습니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다 잊어버렸는가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지금 검찰 정권인 겁니다. 그런 또 우리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이 법이라는 잣대로 인해 가지고 이 독재 정권의 앞잡이들에 의해서 탄압받았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걸 저는 간과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훌리건 폭도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87년 이전에 민주화 운동하면서 거리에서 시위하고 했던 사람들을 그 당시에 보수 언론이 훌리건이다, 폭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논리 그대로 이야기하는 본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본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이 됐다. 국회의원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거리에서의 갈등과 투쟁들을 제도권으로서 받아 안아가지고 해결해 주는 것이 국회의원이 해야 될 제도권 정치예요. 그걸 당이 못 해결해 주니까 지금 흔히 하는 열혈 지지자들이 답답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못한 사람들, 자기라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지는 못하고 있고 국민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민주화의 역사를 가진 정당에서 그게 할 말입니까? 박용진이를 누가 데리고 왔어요? 김종인이 그때 본인이 아니, 자기가 넘어왔지 왔죠. 않았나? 자기가 넘어왔죠. 자기가 왔어요. 민노당 대변인 2012년에 하다가. 있을 때 자기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박용진 의원을 처음에는 크게 나쁘게 보지 않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진보 정당에서 넘어왔으면 민주당 내에서 진보 개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블록을 형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 오른쪽 가가지고 조중동 논리를 가지고 같이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덕을 보고 있고 이런 사람은 민주당에서 더 이상 기회를 얻을 수 없다, 미래가 없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 표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도 심각하다 보니 지금 박용진 의원이 20% 가까이 득표를 받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투표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껏 이제 권리당원 것만 나오고, 지금 사실은 이제 지역별로 좀 투표율이 낮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한 34, 5%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당원이 많은 쪽, 호남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의원 것도 다 합산이 되니까 조금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큰 틀에서 지금 현재 최고위원 순위하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되는 거는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20%가 어느 정당이든지 비주류는 그 정도 있죠. 사실 이것도 적은 거예요. 더 있어도 돼요. 더 있어도 되는데 이 비주류가 반대와 비판을 위해서 존재하면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반대와 비판의 수준을 박용진 의원이 저주의 수준으로 격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당을 같이 할 수 없는 수준까지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앞으로 이 20% 갖고 자기가 또 이 안에서 얼마나 또 왕노릇 하겠어요. 예, 그 한 표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민주당에겐 독입니다. 박용진에게 가는 표는 민주당에게 가는 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고위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윤영찬 그리고 누굽니까? 고영인하고 송갑석 세 명이 합의 3순위. 송갑석은 그래도 꽤 득표력이 있지 합의했어? 않겠나? 그만뒀어요? 아직은 안 됐는데 호남 끝나고 사퇴하지 않겠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저는 그렇게 세 사람 결이 다른데. 그렇죠.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 근데 표가 엎어져 준다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어쨌든 될 사람은 거의 확정된 것 같아. 이제 이미 지금 한 5명 정도로 추려진 것 같아요. 거의 추려진 것 같고. 야, 이거 보면은 사실은 이낙연 아바타 누굽니까? 윤영찬. 이렇게 저조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원들도 아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최고위원을 뽑는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난 대선 때 열심히 한 사람 안 한 사람 그 기준 선상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이상 그 대선 때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후보를 힘들게 하는 이런 의원들이 민주당에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그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 밑에 당원들도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막 다른 후보를 다른 당 후보 지지한다고 그러고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장선상에서 집단 지도, 단일 지도 체제를 지금 만들자. 이렇게 된 거고, 요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과 여당의 분열을 보면서 민주당을 좀 더 강하게 가져가자. 이런 당원들의 결의가 모이고 있는 거죠. 윤영찬도 충도 사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본인이 이제 가다 보면은 수도권에서 안 하죠. 6등인데. 그렇죠. 수도권에서 좀 엎어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서영교를 지키자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끝내 서영교가 5등 안에 들어갈 거라고 보세요? 3선이고 아무래도 이제 서영교 의원도 서울 쪽에 올해 서울에서 이제 3선을 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들어오면은 그쪽도 좀 저는 새가 있을 거라고 봐요. 윤영찬도 수도권인데. 경기도잖아요, 거기. 그리고 초선이고. 네.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서영교 의원은 민주당 텃밭인 지역이지만 여기 윤영찬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원 수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세 사람 꼭 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비명, 반명 주자로 한 명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잖아요. 고민정은 고민정 의원이 나머지보다는 좀 낫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고민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비명, 반명 이런 걸 떠나서 그분이 실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도부에 될 만한 정치적 역사성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하나의 또 정치적 이벤트로서 낙하산처럼 이 정치권에 온 사람 아닌가요?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이? 남편 시인이고 해서 아나운서 시인 그런 미담이 있었잖아요. 그걸 발탁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미담이 있으면 어디 동화책 작가들 데리고 오지 뭐. 여기가 무슨 미담 전시회장입니까? 아니, 정치력을 따져봐야지. 세상에 좋은 사람들은 다 정치를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고유의 영역이란 게 있는데. 근데 그렇게 정치적 자기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또 그 양반이 또 나름대로 명망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로 지금 3등까지 올라왔지 고민정 그렇죠. 무명이었으면 그 3등 됐겠어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으로 올라온 거죠. 근데 앞으로는 저런 분들보다는 내가 정치를 하고 싶다. 이 사람들한테 먼저 기회를 주고 그 안에서 경쟁을 하게 하는 게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민주당이 계속 그 해왔던 공천의 행태가 다 저랬거든요. 좀 명만 가고 뭔가 조금 스토리가 있고 조금 뭔가 반짝거리면 그냥 갔다가 그냥 좀 되든 말든 그냥 일단 그 때만 반짝반짝 하는 거 맞아요. 쓰다가 그냥 버리고. 그랬죠. 민주당 인간극장이에요. 민주당판 인간극장이에요. 인간극장. 스토리하고 스펙. 네. 스토리와 스펙 그럴 듯하면 한번 저기 언론에 한번 빵 띄워가지고 당 이미지 쇄신하는 데 한번 써먹고 국회의원 하나 주고 딱 그거예요. 그리고 이미지가 좀 흠결이 생기면은 바로 차버리고. 바로 바로 이제 차버리고. 또 좀 더 어린 사람으로 교체.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진 거죠. 점점. 네. 그래서 결국 그 인간극장 중심의 정당이 돼버리고 뼈대는 없는 그런 당이 되다 보니까 그 정권 교체에 취약하죠. 예. 맞아요. 저는 이 부분에 결국은 이제 486들이 작동했다라고 보는 게 늘 자기들보다 실력이 못한 사람들, 또 자기들 정치에 장식적인 요소를 담당하는 사람들 중심으로서 끌고 온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본인들만큼 좀 경험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을 못 찾았다는 측면도 있고요. 이건 한편으로 뭐 칭찬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 보면은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당 내부의 엘리트 양성을 하는 과정 자체를 좀 희화화시켰다. 희화화시켰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맨날 그 뭐 최재성 의원님하고 맨날 그 무슨 인간 사냥꾼도 아니고 맨날 영입 인재 찾으러 다니시고 그런 거 이제는 그래서 그냥 내부에 있는 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렇죠. 누구보다도 민주당스러운 사람들을 네, 스펙 좀 떨어져도 띄워주고 그렇게 해서 기회를 줘야지. 이거 네. 뭐 무슨 선거 때마다 인간극장 찾기 놀이나 하고 말이죠. 이러면 안 요즘 됩니다. 그 이재명 후보 메시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인재 발굴이라고 하지 않고 인재 양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지. 그게 옳습니다. 그렇게 가야 하고요. 자, 하여튼 그런 철학과 또 비전을 가진 그런 당대표가 나와야 하고요. 이재명 후보는 그런 의미에서 누가 키워줬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또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런 이재명스러운 정치인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당이 그 인재 양성 시스템을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전 제3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제3당을 이제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잘 못해요. 그러면 다음에 국민의힘입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이 못해요. 그럼 다음은 민주당입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잘 못해요. 그러면 국민의힘 얘는 아니야. 제3당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우리 정치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단독 집권한 적이 없어요. DJP 했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를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단독 집권이 됐습니다만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할 때는 보수의 분열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민주당이 또는 한국에서 민주개혁 세력이 다수라는 그런 아니라는 거죠. 그런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정의당 같은 데가 3당 역할을 좀 제대로 해줘야 아유, 안 나올 정의당이 거. 무슨 3당을 그러게요. 합니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저는 또 다른 대중정당이 좀 민주당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국민의힘도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제3당이 생겨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제3당이 있을 때 저는 우리 정치가 이제 선택지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제대로 된 경쟁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 둘만 있어봐요. 그럼 맨날 그냥 그 상대방 악마화하고 그렇게 해서 이득 취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는 또 친하게 지내. 카메라 꺼지면 반달 눈웃음을 짓고. 글쎄 말이에요. 이런 정말 양아치 정치도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뻔한 정치 그만 봤으면 좋겠고요. 지들끼리 그렇게 협잡하는 정치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정치생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영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이은영 소장님도 수고하셨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